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IQ를 깨워줄 지식 유튜버 머니캅입니다. 돈의 흐름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지혜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금융지능에 대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범죄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음침한 뒷골목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알카포네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남자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핵인싸이자 관종이었어요. 그는 주목받기를 갈망했고 대중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에 거에 집착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 스카페이스가 개봉하기도 전에 어떻게든 필름을 구해서 자기 혼자 몰래 시사회를 열었을 정도예요.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미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셀러브리티 갱스터라고 부르는 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경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자금 세탁이라는 용어, 이 말이 사실상 알카포네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냉혈한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금융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수많은 살인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었지만 단 한 번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활동하던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그를 영웅처럼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마피아 보스이자 동시에 가장 영리했던 비즈니스맨 알카포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카포네를 그냥 악명 높은 갱스터로만 기억합니다. 밀주, 범죄, 탈세, 이런 단어들이 그의 이름표처럼 따라다니죠.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조직 범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자금 세탁이라는 오늘날까지도 금융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을 확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의 금주법이 내려진 시대였습니다.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운반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지하니까 더 찾게 되죠. 카포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밀주 사업을 통해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했고 어마어마한 검은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돈, 출처가 불분명한 더러운 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펑펑 쓰고 다니다가는 바로 정부의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 돈의 출처를 숨길, 즉 세탁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범죄 네트워크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합법적인 사업체로 흘려보냈습니다.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자금 세탁이라는 용어가 금융계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카포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어요.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바로 경영 수완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총질이나 하는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어요. 포춘 500대 기업을 운영하는 냉혹한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범죄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금융사기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이 돈을 숨길 방법이 없다면 그의 제국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래성과 같았죠.
정부가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모든 것을 와해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포네는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썼습니다. 혹시 미드 브레이킹 배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주인공이 세차장을 사서 돈 세탁을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카포네는 당시에 막 생겨나던 세탁소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소를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전초기지로 사용했죠. 생각해보세요. 세탁소는 매일 엄청난 양의 현금이 오가는 사업입니다. 동전을 넣고 세탁기를 돌리니까요. 여기에 불법적으로 번 돈을 슬쩍 섞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에는 오늘 세탁소 손님이 엄청 많아서 매출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부풀려서 신고하는 거죠. 이러면 정부는 뭐가 합법적인 매출이고 뭐가 불법적인 수익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더러운 돈을 세탁한다는 말이 여기서 문자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전략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카포네는 레스토랑, 호텔, 나이트클럽 등 현금 흐름이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부를 분산 투자했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당국이 그의 불법 소득을 추적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마치 요즘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카포네는 범죄 포트폴리오를 기가 막히게 다각화했던 겁니다. 그의 범죄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이런 금융 기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정치인, 경찰, 심지어 판사까지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자들은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그의 가장 악명 높은 폭력 행위는 1929년 밸런타인데이에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경쟁 조직원 7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죠. 이른바 성 밸런타인데이의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끔찍한 사건에서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모두가 그가 배우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언할 사람들은 이미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법 집행기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제국은 그야말로 언터처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뇌물과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늘 말하듯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그는 대중이 자신의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에게 카포네는 골치 아픈 갱스터였을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는 현실보다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1927년까지 그의 재산은 약 1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자들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는 대신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겼습니다. 좋은 이미지의 힘을 이해했던 거죠. 그의 관대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 동료는 카포네가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 주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반박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쨌든 그의 돈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죠. 대공황 시기에는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로빈 후드라고 불렀어요.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카포네가 해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의 명성은 시카고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매주 수천 통의 펠레터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읽지도 못하는 언어로 쓰인 해외 펠레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할리우드도 그를 주목했죠.
아까 말했듯이 1932년 영화 스카페이스는 그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려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를 좌절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책, 기사, 인터뷰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극도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 중 누구도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시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책이나 이야기도 승인한 적이 없소. 이런 그의 강박적인 PR 집착은 단순히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사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남기를 선호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바지 사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시카고 범죄를 취재하던 존 오브라이언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포네가 시카고 조직 범죄의 진정한 설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포네는 최고 지도자라기보다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질문을 회피하는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카포네는 어쩌면 공공의 적 1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조직의 얼굴마담이었고 그의 위에는 이름이 절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진짜 실세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카포네를 왕에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를 CEO, 즉 회사의 얼굴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실제 의사 결정권자인 강력하고 그림자 같은 이사회가 서 있었던 거죠. 기자 오브라이언은 만약 대중이 그 이사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경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조직범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은 종종 뉴스에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카르텔이나 현대 범죄 조직이 법 집행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범죄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뒤에는 정부와 금융계의 깊은 인맥을 가진 진짜 권력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알 카포네는 범죄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스스로 기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혀지도록 키워진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포네가 조직 범죄의 얼굴이 되기 전 그는 뉴욕 거리의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는 않은 흙수저 아이였습니다. 알 카포네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9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 당시 미국 사회는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같은 특정 이민자 그룹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수저 계급론으로 치면 그는 완벽한 흙수저였죠. 그는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4살 때 선생님을 때린 후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했습니다. 사탕가게 점원, 볼링장 핀보이, 탄약 공장 인부 등 잡다한 일을 전전했지만 그의 진짜 교육은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10대 갱단에 가입하여 좀도둑질과 폭력을 일삼았죠.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야망은 커졌고 범죄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카포네는 이미 불법 도박과 사채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풀려났죠. 또 다른 경쟁 조직원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폭행하면서 그는 뉴욕 뒷골목에서 매우 강력한 적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뉴욕을 떠나 시카고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카고에서 그의 범죄 경력은 전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919년 시카고에 도착한 카포네는 그의 멘토였던 조니 토리오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토리오는 당시 시카고의 암흑가를 지배하던 빅짐 콜로시모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리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포네를 시카고로 부른 건 콜로시모를 도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콜로시모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죠. 1920년 카포네는 직접 콜로시모를 암살했고 토리오가 조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스가 된 토리오는 금주법을 기회 삼아 밀주와 도박 사업을 확장했고 카포네는 그의 오른팔이 되어 경쟁자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 1925년 토리오는 경쟁 조직의 총에 맞아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 사건으로 겁을 먹은 토리오는 모든 것을 카포네에게 넘기고 이탈리아로 은퇴해버립니다. 이제 26의 젊은 나이에 알 카포네는 시카고의 명실상부한 지하 세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시카고를 철권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갱단은 도시의 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카포네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지시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켰고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았으며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총알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부였습니다. 아까 제가 카포네의 동료가 그는 자신에게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한 말을 반박하겠다고 했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모든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카포네에게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좋은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살면서 비싼 와인을 마시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과시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카포네가 백만장자처럼 산다면 합법적이든 아니든 그에게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들은 프랭크 제이 윌슨이라는 한 남자를 앞세워 카포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프랭크 윌슨은 처음부터 유망한 인재는 아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 군복무도 짧게 마쳤고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귀중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비상한 머리와 강박에 가까운 집중력이었죠. 이 능력 덕분에 그는 국세청의 특별 요원이 되었습니다. 카포네를 폭력범죄로 기소할 증거가 없자 당국은 모든 희망을 프랭크 윌슨에게 걸었습니다. 윌슨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알 카포네의 거대한 사업 제국에서 재정적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살인이나 공갈 협박으로 잡지 못한다면 그의 장부를 통해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윌슨과 그의 팀은 200만 건이 넘는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렌식 회계라고 부르는 즉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는 기술이 바로 이 사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윌슨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카포네와 관련된 한 도박 사업장의 낡은 장부 깊숙한 곳에서 단 한 줄의 메모를 찾아낸 겁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알을 위해만 7,500달러를 지불함. 너무나 사소하고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줄의 기록.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메모 하나가 알 카포네의 금융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올이 풀리기 시작한 스웨터의 첫 실오라기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정부는 필요한 탄약을 확보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23건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범죄 보스조차도 잊혀진 장부의 한 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카포네의 유죄 판결은 금융범죄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프랭크 윌슨과 그의 팀이 개척한 기술은 금융조사의 표준이 되었고 서류의 흔적이 총구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사건은 또한 현대자금 세탁방지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는 카포네의 수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프랭크 윌슨은 카포네를 잡은 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 비밀경호국의 국장이 되어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대통령 경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탈세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34년 그는 새로 개장한 악명 높은 감옥 엘커트레즈로 보내졌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곳에서 그의 영향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939년 오랜 지병이었던 매독이 그의 뇌를 파고들어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자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한때 시카고를 떨게 했던 범죄의 제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로 살다가 1947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알 카포네의 기술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했죠. 오늘날의 범죄자들은 세탁소 대신 암호화폐나 유령회사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 카포네가 거의 100년 전에 쓴 각본을 읽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총알을 대신하고 몇 번의 키보드 입력으로 막대한 불법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범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위장해도 금융범죄는 항상 거래를 필요로 합니다. 장부에 숨겨져 있거나 방대한 디지털 기록에 바다 깊숙이 묻혀 있을 뿐이죠. 어딘가에는 패턴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지불 내역이 있으며 우회적인 송금, 즉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변칙이 존재합니다. 포렌식 회계가 알 카포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듯이 오늘날의 수사관들도 여전히 같은 원칙에 의존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알 카포네의 삶은 교활한 금융 전략의 역사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뇌물, 유령회사, 자금 세탁 같은 방법들이 결국 그를 감옥으로 보낸 덫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금융규제와 포렌식 회계를 탄생시켰습니다. 범죄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